네, 그럼 우리 또 수원에서 예. 오신 미래에셋증권 수원 WM의 조경상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대화까지는 다시 인사하는 것도 뭡니까? 진짜 얼굴 다 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분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화면에 나오셨던 제가 또 항상 뭐 물어볼 거 맞아요. 있을 어떻게 검색됩니까? 찬스. 아까 찾아봤더니 안 나와가지고 네. 정답이었네요. 혹시라도 그러면. 찾아보고서 정말 나오면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뭐 말씀하실 때 유럽이나 영국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 얘네들 밸류에이션이 워낙에 낮았어요. 네. 워낙에 낮았었고 그것도 있네. 네, 워낙에 낮았었기 때문에 진입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유럽 주식들을 보면 사치제 주식들이 섹터가 좀 많이 있잖아요. 맞죠. 네. 럭셔리. LVMH 지금 뭐 네. 날라가던데.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치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 손상이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기 방어주적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와중이었다가 코로나 봉쇄 해제로 유럽에서 가장 고민되는 거는 소비를 그 유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초과 소비는 관광객들이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여행이나 이런 이동들 때문에 오히려 그 방어주들이 훨씬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여건이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가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한 번 더 시위를 당겨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기대감도 있었어요. 게다가 에너지 가격 내려가면서 유럽의 경기 지표들 독일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근데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린 게 뭐 키 맞추기가 아닐까 다른 데들 그렇게 좀 했었고 다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주식들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깔끔하시네. 그죠? 진짜 저기 미래의 브레인 아닌가 싶습니다. 브레인이죠. 브레인. 과찬이시고요. 그래서 뭐 브레인. 또 브레가 달린 사람이죠. 또 설날도 하니까 또 네네. 덕담도 하시고 그러세요. 네네. 네. 제가 항상 물어봐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시황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이 휴장이었고요. 휴장이었죠. 오늘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보니까 이제 선물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아마 오늘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관망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CT였었나요?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좀 어닝이 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주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게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있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에 산타랠리 기대하면서 막 소비 시즌 막 했었지만 생각보다 뭐 소비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항공 같은 경우 대량으로 혹한이 와가지고 취소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낮에 중국은 GDP 발표가 있었어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2.9% 그리고 연간으로는 3.0% 비교적 선방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증시 빠지던데. 예. 뭐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 1.8인데 예상이 마이너스 6.5라고 봤었는데도 선방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본토나 홍콩에서 IT 섹터 상승 외에는 대부분이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아까 테슬라 가격 인하하고 셔펑 이슈가 있었지만 중국에는 자동차나 이런 쪽들은 조금 데미지를 받은 것 같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중국 증시가 워낙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중국 시장은 좋은 내용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하고 류어 부총리하고 만나잖아요. 실제 대면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떤 기대감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재무장관이긴 하지만 양국 간 관계가 좀 안 좋았던 부분들 있잖아요. 아마 어떤 실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들을 좀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류어 아저씨는 이제 물러나셔야 돼요. 그 직전에 만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뭐 좀 가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부총리이고 그리고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메시지 전달력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서
뭐 기대는 해봐야죠. 원래 류어 아저씨가 네. 중국 증시에 약간 상승 모멘텀을 많이 줬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가시는 거죠. 음. 어떤 분이 마지막에 오실지. 큰 선물 하나 주고 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얘기하다 보니까 홍콩이 한 45% 올랐던 부분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 보면 2020년도 이후 특히나 뭐 우리 다 기억하시겠지만 마윈이 이제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향해서 일단 도전장 같은 걸 한번 낸 다음에 그렇죠. 중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다 그때 완전히 붕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락 추세가 좀 계속 이어졌고 그게 이제 IT 테크 기업들 건드렸던 건 효시였었고 이제 계속 산업들이 돌아가면서 정부 당국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맞았잖아요. 특히 교육하고 제약 아우, 상당히 많이 얻어맞으면서 아 교육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신동방은 거의 맞아요. 승패까지 가는 거 아닌가 네. 싶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워낙에 좀 안 좋았었고 얼마나 안 좋았었는지 체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넘게 워낙 계속 정책으로 얻어맞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뭐 시진핑 3년임 얘기가 확정됐을 때도 뭐 테크 기업들 국유화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어느 정도의 이제 완화되는 메시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오른 걸로 보고 있지만 네. 뭐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증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금융기관 근무하시는 분들 보시면 한 3개월 전, 4개월 전 뭐 이제 장외파생 증권 있잖아요. 상품 ELS라고 하는 네. 뭐 이제 원금 손실 배리어를 건드렸거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많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빨리 좀 돌아와 주는 게 사실 투자자분들한테도 많이 좋을 거고 저도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특히 지수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면은 돌아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조롱받는 그 순간이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도 그래. 대부분 투자에서 그런 것들이 많죠. 이제. 지금 가장 조롱받는 데가 있잖아요. 테슬라죠. 지금 그렇게까지 네. 오늘 올라갑니다. 샤오펑 때문에 네. 올라갑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근데 지금 오늘 요새 그 우리 애호막 누님 덕분에 애호막님이 배호막, 비호막 많은데 어. 태호막님은 아직 없으시네요. 태호막님. 근데 여러분들 자꾸 막차 다 이제 막차 놀이를 하시는데 막차는요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왜 현주소입니까? 뻥축구. 뻥축구. 네, 그렇죠. 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전체적인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또는 금융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까 박상준 교수님도 나오셨지만 일본 이제 수익률 이제 통제 수익률 곡선 통제 이 정책에 대해서 YCC라고 하죠. YCC를 좀 짧게만 설명을 드려보면 뭐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본이란 나라를 생각을 하고 봤을 때 국채를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사겠냐? 안 사죠. 안 사죠. 그러니까 이 수익률 곡선을 중앙은행이 강제로 통제를 해주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냐? 계속 매입을 해주는 거죠. 매입을 해줘서 적정한 그 채권 수익률을 유지해주는 정책이었는데 작년 말까지는 0.25%였다가 이제 0.5%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덜 사겠다라는 거죠. 덜 사겠다라는 거 하는 건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통제 범위가 0.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54%로 벗어나 버렸어요. 맞아요. 네.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심지어 4.6조 원래 월간 금액을 한 9조 엔 정도로 해놓고 있는데 4.6조 엔을 이미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에 실패를 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금리 오른다 베팅하면 무조건 먹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일본도 그럼 어떤 압박이 좀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코어 PC가 한 4% 까졌어요, 일본이.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뭐 우리가 계속 1년 하반기 내내 얘기한 게 인플레이션이었어요. 3%에서. 그때도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까지 와닿지도 않았었는데 어느덧 뭐 PCE 기준으로 보면 4%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수치가 41년 만에 최고치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국채금리는 2015년 6월 이후로 7년 정도 만에 7년 7개월 만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제 BOJ에서 이제 정책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YCC 포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밴드를 노설 조금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추정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번은 동결 네. 한다. 뭐 이렇게 동결하고 그냥 간다라는 거 하고 또는 이제 1% 범위로 바꾼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걸 폐지한다라는 건데 와우. 폐지는 지금은 안 할 것 같고 너무 화끈해요. 네, 지금 폐지는 안 할 것 같고 1% 내지는 이번 한 번만 그냥 동결하고 가자. 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동결도 안 돼요. 동결도. 근데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구로다 총재 있잖아요. 네. 이분도 좀 장기로 계셨죠. 네. 이분이 이제 4월에 퇴임을 하실 거고요. 이제 후임자가 이제 인선이 될 텐데 가장 유력한 사람은 지금 현직 부총재고요. 네. 이 사람의 경쟁자는 전직 부총재인 사람인데 둘 다 비둘기파적인 성향이지만 구로다보다는 덜 비둘기파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는 아마미야 부총재 현직인 부총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취임을 하면서 이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일본 증시도 유럽 증시만큼이나 잘 버텼거든요. 유럽 증시는 올랐고 일본 증시는 이번에 뭐 하반기 들어와서 큰 하락 없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잘 버텨줬던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대부분 그러면은 엔화 강세가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네. 경우에 그러면 가장 사람들이 좀 전문가분들 저희보다 더 전문가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125엔이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 이게 제일 1차적인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게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강세가 좀 심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125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예, 현재 127, 128엔이니까 깨질 것 같은데.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수치가 올라갔으니까 128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일 대비해서 상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지수가 만약에 이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고 엔화 강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제 일본이 수출 경쟁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반대급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네. 약간 좀 다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흔히 일본 하면은 가장 상징적인 게 네. 캐리 트레이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디로 많이 갔을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몰라요? 그거 당국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네. 될까? 뭐 통상적으로는 원래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많이 갔을 텐데 네. 미국은 금융시장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실 이 캐리 음. 트레이드 자금이 뭐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크게 데미지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다른 국가에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지는 것보다 데미지가 훨씬 적겠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 때 당시만 보더라도 이런 뭐 엔화 사입해 갖고 왔는데 원화가 바로 약세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네. 힘들었었잖아요. 그럼 이런 취약 국가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이미 미국 국채를 좀 많이 팔았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나 뭐 이런 것들에서 데미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 게 그때 당시에도 미국은 별 영향 없이 잘 넘어갔어요. 그래도 나름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진 않고 생각을 해본 게 네. 증시가 견고했거나 환율이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인 지역들은 네. 그런 자금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설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설마 한국 증시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어느 나라라고는 언급을 안 드릴 거예요. 저도 왜요? 모르니까. 들려주세요. 인도? 저는 유럽? 인도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인도 네. 같은 나라는 특히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네. 뭐 작년에 1년 내내 주식시장이 지금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 이슈가 만약에 진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1월에 그래도 얼마 안 돼도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만회하고 있는 분위기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관심 갖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거 만약에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은 그런 거 집계 안 되는 일본계 자금이 얼마큼 들어와 있다 뭐 이런 거. 다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정도? 네. 예, 뭐 이렇게만 추정되고 있었어요. 일본계 자금 없는 걸로 우리 와타나베 부인들. 제발 없기를. 네. 와타나베. 나베 국물 맛이 왔다. 그죠? 네. 네. 자 잠깐만 네. 긴급 기사 하나. 너무 좋습니다. 골드만삭스가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네. 안타깝지만 골드만삭스의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아하. EPS 예상치 5.48, 네. 실제 3.32가 나왔고요. 네. 매출 역시 예상치 108.3억 달러인데 네. 실제가 105.9억 달러로 EPS 매출 다 못 맞추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바람에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런 기업들 금융주는 보통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그걸 보면 좋은데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와서 EPS 매출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기사가 나오자마자 골드만삭스의 주가는요 1.74%가 하지만. 하락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잘 나와야 되는데 그죠? 뭐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 이제 시티도 충당금을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올린 폭이 20% 넘어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그런 수순에서 충당금을 쌓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염려스러운 거죠. 충당금이 쌓였다라고 하는 거는 대출이든 뭐든 돈을 줬었는데 이걸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게 놨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참 팀장님한테 그거 여쭤봐야겠다. 그럼 금융주 있어서 이자 마진이 순이자 마진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과 그다음에 충당금을 쌓아가는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면 호재 악재가 겹치는 그런 모습이 맞아요. 나온 건데 누가 이기는 겁니까? 보통 그 제가 좀 단연간 좀 지켜봤던 걸로 봤을 단연간, 때는 그 구간이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예금 금리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얼마예요? 1% 안 넘어요. 왜? 왜요? 기준금리. 그러니까 왜 그래? 걔네는 정기 예금 몇 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양도성 예금자 CD처럼 9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낮고요. 예금 금리가 굉장히 낮고요. 대출 금리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도둑놈들이네 이거.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세션이나 지금처럼 이게 경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신용이 과다하게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대손 충당금을 쌓아놔야 되니까 우리 그때 3%에서 우리가 항상 많이 시청자들도 들었던 게 뭐 연체율 늘어난다, 뭐 늘어난다, 내지는 신용이 늘어난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초기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이슈가 안 되고 기업들도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구간에서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좀 권하는 게 부담스러운 편이기도 해요. 이런 거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정말 운이 없으면 금융주 같은 경우 한 번에 떨어질 때는 훅 떨어져 버리니까 주가가 기술주만큼이나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한 번 떨어질 그렇죠. 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오는 걸 기다리려고 그러면 이게 이익 마진이 개선돼야 되는 건데 오래 걸리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했다가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다시 정상화되는 거니까 더 사이클이 사실 기네요? 다른 섹터보다 길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할 때. 진짜 브레인인데요. 네. 저분이. 대단히. 불회가 있어요. 네, 브레인이었습니다. 네. 아까 뭐 하다 말았죠? 근데 이제 로봇 하면 돼요? 네, 이제 예. 로봇을 좀 로봇으로. 말씀드릴게요. 로봇. 네. 네. 뭐 저희 어떻게 생각해요 요새 저기? 어차피 다들 이제 기승전 성장주 이렇게 끝날 네. 수도 있는데 네. 혹시 요새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에로베오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게 그거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AI,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 에너지 아니에요 에너지? 아니요, AI예요. 에너지라고. 에너지를 알고 계세요? 네네네. 저는 AI로 알고 있는데. 에로베오? 네. 진짜. 이게 그 태조 이방원에 이어서. 이름은 아주 그냥 아니, 기가 막히게 짓네요. 요새 청소년들도 주식 공부합니다, 여러분. 에로베오 하면 지으신 분 누굽니까? 제가 태조 이방원 누가 지었는지는 알아요. 누굽니까? 저희도 잘 아는 비밀. 그래요? 네. 에로베오는 누가 진 겁니까? 몰라요. 좀 모릅니까? 찾아봐요. 여러분 찾아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에너지가 배터리에 같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우리 그 미국에서 이제 GPT 챗하고 또
구글에서도 람다라고 하는 인공지능 AI가 아, 있고 어려워. 얘네들이 이제 인공지능 싸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에로베오는 AI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달러로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ETF 중에서도 로봇 관련된 것이 10월부터 굉장히 꾸준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로봇이 왜 올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어떤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로봇이요? 네. 당연히 가야 할 길. 뭐 부분은 인건비도 당연히 많죠. 인건비가 비싸고, 그렇죠. 구인난에 지금 거의 다 로봇이 하잖아요. 커피도 그리고 만들던 로봇이. 네. 리쇼어링, 네, 미국의 네, 리쇼어링 그것도 하면 있고. 사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연준에서 말하는 임금 상승 중에 마지막 남은 문제거리가 임금 상승률이 서비스 맞아요. 물가잖아요. 맞아요. 임금 상승이잖아요. 근데 이 임금 상승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제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노동 공급이 구조적,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자리는 이렇게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게 로봇이 대안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난 거고 이거는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거고 AI는 사무 현장에서 네. 또는 서비스업에서 나타나는 쪽으로 좀 구현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기업이나 생산 방식이었다고 하면요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가서 공장을 만들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주목받은 데가 중국이었고 베트남이었죠. 인도도 인건비가 낮지만 요건 조금 저는 다른 관점이라고 봤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거대한 소비 시장하고 같이 붙어 있는 관점에서 투자를 한 거고 그냥 옛날 눈으로 보면 베트남이나 아니면 중국에 있었던 게 맞는 것 같고 인도네시아나 인도 같은 경우는 자원이 있거나 아니면 소비 시장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건데 그만큼 새로운 공장을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기업한테는 사실. 그럼 지금 있는 생산 시설 안에서 추가적으로 공장을 만들지 않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로봇이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건비가 낮은 지역으로 공장을 진출한다 하더라도 거기도 인건비 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조를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하게 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좀 투자자들이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거는 로봇 자체에만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혹시 쿠카라고 하는 기업 아십니까? 네. 코카? 네, 쿠카. 독일 기업인데 네. 메이디 그룹이 메이드 그룹이 전부 인수했죠. 이게 이제 보통 산업 현장에 많이 가는데 자동차 생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세요. 뭐 BMW 같은 경우에도 쿠카 로봇을 사용하고 있고 테슬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 쿠카 로봇을 사용하고 하나컵 있어요. 아니요? 하나 쿠카 ABB. 예, 맞아요. 대부분 다 이제 쿠카를 쓰고 있는데 이 쿠카 로봇을 쓰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옛날에 좀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줘요. 이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즉 로봇 산업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산업이고요. 우리가 최근에 좀 나왔던 리포트들이나 투자은행들의 의견 중에 뭐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 뭐 애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AWS도 마찬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성장이 좀 저조할 거다라고 좀 많이 보고 있지만 이렇게 로봇이라든지 이런 산업들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은 얼마든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승전 기술주로 끝날 거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항상 성장주를 투자하면서 성장주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면은 저게 다시 돌아올까라고 지금 말씀을 다들 걱정하시는데 이 본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로봇이 구조적인 현재 문제 가지고 있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는 결국에는 어떤 사회나 이 경제 현상에서 있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나왔을 때 그 해결책을
좀 시간은 좀 길지만 제시해줄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좀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는 돌아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돌아온다. 기술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권상우 형님이 음. 말씀하셨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로 배우에 대한 해석으로 좀 분분하셨는데 우리 바나나 차차님이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에로 배우 운 띄워 주시죠. 애호망 누나는 로봇이 아니고 베리베리 웃긴 사람입니다.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바나나 차차님. 진짜 대박이네요. 네. 자, 잠깐 모건 스탠리 사복 시적 얘기. 네네네. 속보. 아니면 그냥 덮어도 아니. 속보 그냥 지나가좀 지나려고. 속보 보겠습니다. 속보. 네. 모건 스탠리 사복 시적이 나왔습니다. 네. EPS는 전망 없이 1.31 발표가 됐고요. 네. 매출은요. 전망치 126.4억 달러였는데 127.5억 달러 나와서 잘 나왔죠. 네. 그래서 비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봤더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위에 제목이 나옵니다. 그 웰스 매니지먼트 매출이 올라오면서 도움을 줬다고 좀 합니다. 많이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가장 안 좋았던 게 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딱 나옵니다. 이게 폭망한 게 뭐냐면 IPO 안 했죠? 그렇죠. 채권 뭐 거의 안 했습니다. 네네. 주식 발행 거의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안 하면서 폭망한 용이 나왔다. 만약에 잘 됐으면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안 나오면서 못 네.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 2%의 인원을 감축한다. 1,600명을 감안한다 합니다. 그래서 뭐 비용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고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주가는요 네. 약 0.14% 소폭 약보합이라는 거죠. 그래도 골드만삭스보다는 낫네요. 훨씬 실제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그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상업은행과 그런 이제, 아이비가 뭐라 아이비가? 그래? 예, 그러니까 아이비 뭐라 그래? 상업은행이고 이걸 뭐라 그래? 투자네. 역시 우리 역시 브레인이야, 브레인. 네, 브레인. 네.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뭐 그냥 이 정도면 선방한 게 아닌가,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금융주 네. 잘 넘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조경상 팀장님 보내드리고 네. 잠깐만 다음 주는 못 보네 우리. 네, 목요일 저 브레인은요 요일 바꿔서 요일 바꿔서 수요일 날 나오시라고 하시죠. 그러시죠. 수요일 날 그 이제 원래 저기 하는 한번 나오세요. 네. 네, 조정하겠습니다. 네, 조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광고 보고 와서 주현수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